안녕하세요. 똑소리 채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비드-19는 이제 아시아뿐 아니라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각국의 정부와 기관 및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현재의 상황을 우려하고 대비하며 자국민의 안전에 만반을 기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게 된 코로나. 과연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2020년 2월 말 현재 한국 내에서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아연령에서의 감염자들도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월 19일 11세의 어린이 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데에 이어 지난 23일에는 16개월의 영아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2월 초에 생후 1개월의 확진자도 보고되었기 때문에 소아연령이라고 해서 안심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 27일 오후 2시 기준으로 0세에서 9세 어린이 감염자는 총 9명으로 전체의 0.6%, 10에서 19세의 학령기 및 청소년 환자는 총 50명,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그 숫자는 총 확진자 수에 비례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 증가 속도나 양상은 최초 발병했던 중국 우한 및 중국 전역의 그래프와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아 영역에서의 질병 확산 및 진행 양상 또한 중국의 전례를 참고하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질병관리본부 China CDC와 중국 국립임상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주간 발표 자료 및 최근에 발간된 논문들을 참조하였습니다. 보시는 표는 China CDC 위클리 2020년 2월 11일까지의 누적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에 포함된 총 인원수는 44,672명, 그중 0에서 9세의 어린이는 416명으로 0.9%를 차지하고 있고 10에서 19세의 환자는 549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9세 미만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10에서 19세 사이에서는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총 환자 수에 있어 중국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소아연령에서의 감염이나 사망률이 중국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다음 표에서와 같이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계 질환 및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치명률이 더욱 높아지는데 이런 질환들은 소아라고 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가진 소아의 경우 특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누가 잘못될지 몰라 더욱 두려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는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 경험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0년 2월 월드저널 오브 페디아트릭스에 게재된 리뷰 아티클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에서 발생한 비말, 즉 침방울을 타고 주로 전파되며 감염자의 손을 통해 밀접 접촉 시에 접촉 감염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결막을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현재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태반이나 분만, 모유 수유 등을 통한 감염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잠복기는 2일에서 14일까지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24일까지를 주장하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급적 긴 시간 진단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대개는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가장 많이 시작됩니다. 초기의 주 증상은 발열과 피로감, 기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코막힘이나 콧물, 가래, 설사나 두통 등 이외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많은 경우 미열 수준에 그치거나 열이 전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앞서 언급한 증상들이 모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발병으로부터 일주일가량 경과한 시점부터 호흡곤란이나 청색증과 같은 중증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다면 전신 독성 증상, 즉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허약감이나 현저한 경구 섭취 저하, 탈수 등을 함께 나타낼 것입니다.
이어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경우 1에서 3일에 걸쳐 일반적인 산소 치료로는 도움되지 않을 정도의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호흡부전이 진행되면 폐혈성 쇼크나 대사성 산증, 혈액 응고장애 등 전신 기능 또한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치사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폐렴의 진행을 알기 위해서는 진찰 시의 청진과 엑스레이, CT와 같은 영상 소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는 빈호흡, 즉 호흡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원래 대부분의 소화호흡기 질환에서는 기침 횟수나 가래의 양상보다 호흡 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2개월 미만의 경우는 분당 60회 이상, 2개월에서 돌 정도라면 분당 50회 이상, 돌에서 만 5세까지는 분당 40회 이상, 만 5세 이상이라면 분당 30회 이상으로 빠르게 호흡할 경우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단, 아이가 열이 있거나 울 때는 정상적으로도 심박수와 호흡수가 다소 증가하기 때문에 열이 없고 보채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 혹은 자고 있을 때 측정하셔야 합니다. 모체에서 태아로의 직접 전파는 아직 보고되거나 알려진 바가 없지만 산모의 몸에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신생아 가사나 조산이 초래될 수 있고 그런 상태 자체가 태아에게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신 중인 경우 특별히 유의해서 노출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욱이 소아 환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정 내에서 성인 가족에게 오는 케이스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각자의 건강과 위생을 잘 챙기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아버님들, 저희 남편도 그렇긴 한데 꼭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 그렇다면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세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와는 달리 일종의 입자로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숙주로부터 완전히 제거하기에 더 복잡한 경향이 있고 심지어 쉽게 변이를 일으키는 특성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극소수의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현대의학에서 이렇다 할 치료약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일 텐데요. 그 방법은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영양 및 수분 섭취를 통해 가급적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쉬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대중의 공포심을 미끼 삼아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식품요법 등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면역력은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건강한 일반인의 몸에서 특별히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질병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제때 먹고 적당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채 소개되거나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허가 의약품 등은 아이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위험이 높으니 부모님들께서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슈퍼푸드라고 알려진 일부 음식 또한 특정 음식을 과하게 먹일 경우 나머지 영양소와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일반 음식을 골고루 먹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2주간 휴교 휴원령이 내려지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기, 세 끼를 골고루 먹고 간식 줄이기.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간식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공터로 나가 하루 30분씩 줄넘기 하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등으로 이동할 때 정확한 마스크 착용은 필수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혹시 감염되었다면 구체적인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침이나 가래, 콧물과 같은 호흡기 증상의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한 감기약의 복용은 가능하지만 세균성 폐렴이나 폐혈증이 동반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하거나 근거 없는 항생제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페론 네뷸라이저나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 등 일부 약제가 시도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소아에서의 효용이나 안전성은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약품의 선택은 무엇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호흡 보조로서는 적절한 산소 포화도의 유지를 위해 콧줄로 산소를 흘려주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산소를 밀어 넣어주거나 필요하다면 인공호흡기,
더 심한 경우 에크모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장기 기능의 저하나 기저질환 동반 여부에 따라 일부 환자에서는 면역 중재요법이나 기관지 폐포세척, 투석 등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염병의 특성상 부모님과 떨어져 격리되어야 하거나 사춘기에 예민한 환자들에게는 혼자 있는 상황이나 감염병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질병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큰 스트레스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리적인 지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원은 아이의 체온이 최소 3일 이상 정상으로 유지되고 호흡기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어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2회 이상 연달아 음성으로 확인되어야 퇴원이 가능합니다. 퇴원 후에도 가급적 14일간은 가정에서 자가 격리할 것이 권고됩니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 소식에 마음의 평정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이들도 모두 휴교, 휴원이라 집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려움과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흔들리지 마시고 의료진들의 지침과 결정을 믿고 따라주시면 우리 모두 이 시기를 무사히 안전히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똑소리 닥터들 역시 국민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위해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